관점이 중요한 것 같은데 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될지 계속 고민이 많이 되네요. 네네. 근데 또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도전적 행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성에 관한 어떤 행동인지 때때로 도전적 행동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판단해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저는 조금 어쨌든 발달장애인들이 느끼는 어떤 감각적인 부분이 조금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상황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이게 도전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저희 아들 같은 경우 이제 유치원 때 미취학일 때 스타킹 감촉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면 대학생 분들이 많이 타잖아요. 그러면 스타킹을 이렇게 만진다든지 하는 행동들을 보였어요. 근데 그때는 어리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대학생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지만, 아, 얘가 왜 이거를 이렇게 만지지? 이게 장애를 갖고 있어서 이상해서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감촉을 되게 그 당시에는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공이라든지 아니면 스타킹을 본인이 좀 신고 조금 지내볼 수 있도록 하니까 그게 시간이 별로 그렇게 길게 지나지 않았어도 이제 그런 관심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감각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팬티가 껴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도전적 행동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례마다 조금 다양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너무 금욕주의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뭇 잠깐 들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가 도전적 행동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러는 것들을 조금 바꿔 말하면 긍정적 행동에 대한 지원이라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저는 도전적 행동이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내가 뭔가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갖고 싶거나 하고 싶다라는 그런 자기 표현의 방식인데, 너무 제목을 거창하게 붙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서로 그 당사자들을 이해하거나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뭐 도전적 행동이니 위험한 행동이니 그런 불편한 제목보다는 실제적으로 그냥 자기 표현의 한 방법으로, 그러면 그 표현을 바르게 할 수 있게끔 대안할 수 있는 행동을 알려주고 자꾸 연습을, 우리가 한 번에 해서는 안 되거든요. 뭐 그렇다고 또 서너 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될 때까지 수십 번씩이라도 자꾸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즉각적인 행동 표현을 정정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회복지도 공부해야 되고 뭐 다른 물리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렇게 잘 되고 있지 않은 성교육을 표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것이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표현 예술적 성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오늘 또 현장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요. 저희가 모든 인간은 자기만의 특별한 거 개성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각자 고유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인들은 장애 유형이 또 다양하잖아요. 거기에 맞는 고유성도 있고 거기에 맞는 저희가 성교육에 대한 매뉴얼, 기타 여러 가지들이 많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데요. 참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를 인식할 때부터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또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성인지 설문조사를 봤을 때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최고의 설문이 유아기 때로 나왔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성교육에 관련된 그런 적절한 제대로 된 매뉴얼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그 개성체에 맞는 저는 맞춤적인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표현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술을 통해서 뭔가 표현을 내는 건데요. 그게 무용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뭐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건데요. 이 안에서 성을 얘기할 때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스스로 인지하고 배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대표님이 맞춤형 성교육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만나는 발달장애인 분들은 층위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장애 정도도 굉장히 다양한데 때때로 이렇게 어디에다 수위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때로는 중증 장애인 당사자분인 경우에는 소외되고 있다 이런 느낌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같은 교구라도 다르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중증의 그 당사자들도 내가 참여했다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 체중증인 분들이나 아니면 경증인 분들이나 같이 오히려 교육을 할 때 좀 서로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강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같은 그룹 내에서도 서로 그렇게 하는 거구나 서로를 대할 수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법을 그렇게 배워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수 학급 내에서 학생들이 할 때 인지가 다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함께 하면서 더 시너지를 내는 교육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강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중증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도 해주고 경증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부의 끝은 어딜까요? 근데 가장 부모님들이 곤란해 하시는 부분이 어디냐면 자유행위가 일어날 때예요. 그럴 때 자유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될까요? 그 자유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는 필요하고요. 혼자만의 있는 공간에서만 해야 된다는 그 교육을 하려면 자유행위가 남이 봐서는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공간을 먼저 마련해 주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공간에서 그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손을 깨끗이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얘기들을 계속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은 그런 이론적인 건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간이 없다는 거. 사적 공간. 네, 그렇죠. 그 공간을 마련해 줘야지만 아니면 같이 쓰는 공간이라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나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문패를 알림판을 문에다가 최소한 걸어놓는 그런 것을 계속 연습을 통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네. 어떤 부모들은 자유행위를 잘 하지 못하는 자녀에게 자유행위를 가르쳐 준다고도 하는데 잘못인가요? 전 상식적으로 자유행위를 어떻게 가르치죠? 자유행위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어떻게 해소하는지 이야기해 준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관계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묘사되는 동화책이 있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출산 장면이 묘사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사실대로 가르쳐 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신 것도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임신아 선생님? 그게 그 부모님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지만 자유행위 자체만을 가리킨다라는 그거는 왜 그러실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네. 네, 맥락과 또 흐름이 네, 있으니까 네. 그 가족의 어떤 규칙이 네, 있는지 그렇죠. 또 살펴보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런 문제가 대부분 돌봄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엄마이다 보니까 아들을 가졌어도 엄마가 이런 성교육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고 다른 돌봄도 엄마가 해야 되고 이러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 성교육은 누가 같이 함께 해야 될까요? 백묘 선생님? 잘 알고 있는 가족이 엄마들한테 자꾸 짐을 지우는데 근데 성교육만큼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가장 가까이 잘 알고 있는 분이 그 상황에 맞게 아까 그 자유행위를 가르치는 것도 아마 그런 부담 때문에 그 자녀를 양육하는 데 대한 부담 때문에 나온 말씀이실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아무튼 좋은 모델로 바르게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비장애인 청소년 그룹을 살펴보면은 청소년 그룹에서 성경험하는 나이가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은 그런 얘기 현장과 조금
괴리가 일어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뭐 회수되고 있는 동화책도 보면 성관계 장면을 묘사했다고 해서 회수됐다고 이야기를 듣는데 그러면 그런 교육은 하지 말아야 될까요? 임신아 선생님? 해야 되겠죠. 네. 수위를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 수위를 어떻게 잡는다. 조금 이제 발달장애 스펙트럼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글과 그림과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안에서 섞여 있을 때 이해하는 부분들에 따라서도 또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지만 교육 자체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유행위를 하는 거 이거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면요. 부모 입장에선 마치 죄 짓는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가정에서 고쳐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부모 입장에선 자기 아이가 문제아이가 된 것 마냥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좀 더 당당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이제 내 아들이 우리 아이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이해를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아이에 맞게 선생님들한테 설득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른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발끈하시고 하는데 그래도 함께 선생님과 함께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은 혼자 찾을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그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는 방향을 선생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유행위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부모만 책임져야 되고 집에서 고쳐오라고 하면은 집에서는 안 하고 학교에 와서 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일관된 교육이 그러니까 부모와 교사가 소통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면으로 전문가와 함께 제공을 하고 뭐 어디서는 되고 어디서는 안 되고가 아니라 소통을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소통을 하려면 부모님들이 어떤 죄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시고 떳떳하게 교사들이랑 학교 측에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예술적 성교육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내용을 섞어서 같이 좀 공유할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지방에 계신 남자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발달장애인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직장을 다닌대요. 근데 직장에서 집에 가서 성교육을 받고 오라고 했대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이 성교육을 어디서 받아야 될지 뭘로 받아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지방에는 더 그런 게 없다. 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이렇게 찾다가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이제 어서 보셨는지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지금 현실이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발달 장애인들 그리고 그 부모들 그리고 아이들에게만 성교육을 해라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선생님들이나 이 위에 기관들에 계신 분들도 제대로 된 올바른 성교육을 좀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자유행위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하거나 길에서 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다 교육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표현 예술은 조금 성교육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많이 금기시하고 또 가르치기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게 예술과 같이 겸비해서 체험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처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학교 같은 데서도 이런 식으로 교육이 되어지고 이것 또한 선생님들이 같이 체험을 같이 하고 같이 서로 또 특히 장애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을 때 이런 것들이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네. 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해서는 주로 지금까지 나눴던 얘기들은 피해자가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얘기해 왔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세상에는 가해자도 있고 관계 중심의 성교육으로 조금 변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좀 적당할까요?
성교육은 성교육 강사만 진행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식이 좀 필요할까요? 요즘 그 학생들 그 얘기 들어보면은 그 상황 현장을 보면은 대부분 피해자였던 학생들이 이제 역으로 좀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신이 입었던 피해를 그 다른 사람에게 또 해보는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또 가해자가 되는 상황들이 종종 있어요. 학생들이 이중적인 고통을 좀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해자, 피해자를 떠나서 모든 상황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특히 이제 신체적인 그 충돌을 좀 피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은 우리 학생들도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선생님들과 그 주변에 많은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또한 다 같이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교육은 특히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면 훨씬 더 당사자한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교육은 보충적인 교육은 외부를 통해서든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럼 가해자 교육은 누가 어디서 하고 있을까요? 임신아 선생님. 가해자 교육은 지역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청소년 성문화센터들에서도 가해자들을 위해서는 따로 또 특별히 교육이 몇 시간 이수해야 된다라는 조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